그러면 이러한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니면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거나 어떤 위기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서 부신 호르몬이 과다할 때 생기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린 거죠, 그죠? 이 신경계를 통해서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계를 통해서 다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부신에서 코티졸을 많이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하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병원에 오시는 그 부신 피로 환자분들이 많이 간과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그 부신에게 이런 부신에 영향을 주는 이런 나쁜 인자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부신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그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뭐 영양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어떤 좋은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신에 해를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자꾸 직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몸에 나도 모르는 어떤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것도 부신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 장이 안 좋으면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부신 호르몬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내 몸에 어떤 염증의 소수가 있다면 염증을 없애는 것이 부신을 건강하게 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뭐 생활 중에서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되는 독소, 뭐 샴푸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드라이 클리닝 세제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음식에 섞여 있는 농약이 될 수도 있고 미세먼지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내가 해독하지 못하는 어떤 외부 물질, 그것을 독소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독소도 부신을 갉아먹는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아니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거나 무리를 해서 휴식이 부족한 것, 그 다음에 나의 부정적인 생각,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태도, 아니면 내가 뭐 회사에서 뭐 이런 비자발적인 퇴사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상황에도 내가 과도한 공포 반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그 패턴이 내 몸에 있다면 자꾸 반복적인 공포를 느낌으로써 부신을 갉아먹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커피나 카페인류의 과다한 섭취, 나쁜 음식, 배우자 스트레스,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 것, 운동이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운동이 너무 과다한 것도 부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처를 내가 입은 것,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나쁜 식습관, 수면이 부족한 것, 흡연, 또 어떤 것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감정적인 소모를 내가 많이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외부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부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신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런 반복적인 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기립성 저혈압이 있거나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을 먼저 찾아서 이 중에 나의 가장 키가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없애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앞에 이런 문제들에 내가 직면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한스 셀리에라는 분이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기를 방어하려는 시도가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부신 피로가 일어나는 것도 거기에 빗대어서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아까 보셨죠, 그죠?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가 도망할 거냐, 아니면 막 붙어 싸울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탁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에 탁 노출이 되면 파워를 내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대사가
바뀌는 거죠. 혈압도 올리고 혈당도 올리고 그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뇌에 그 피가 몰려야 되기 때문에 소화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 소화는 감소시키고 뇌에 그리고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모이기 위해서 심장拍동수도 올라가고 호흡수도 올라가서 이러한 세포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대사가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의 초기에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 체계가 또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감신경과 부신의 수질뿐만 아니라 부신 피질의 호르몬들이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활동을 하고 췌장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도 나오고 또 성장 호르몬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 체계들이 이제 담합을 해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지연대사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연대사 반응은 결국은 이 혈압과 혈당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이 됩니다. 우리가 아주 고대 시대 때부터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뭐 외부와 싸운다든지 뭐 동물들끼리 싸운다, 출혈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로 우리 신체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피를 멈추게 하고 혈행을 활발하게 하고 혈당을 올리는 쪽으로 모든 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트레스에 직면이 되면 부신이 지방으로 하여금 지방산을 만들어내게 되고 근육을 자꾸 분해해서 근육의 아미노산으로부터 또 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이 되면 근육이 녹아내리죠. 우리가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이 자꾸 녹아서 그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혈당을 자꾸 공급해서 세포로 하여금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그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코티졸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혈당 그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그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슐린은 그 혈당을 낮추는 작용도 있지만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또 대사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용이 일어났을 때 코티졸이 과도한 인슐린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고요. 뇌 신경계에서는 이런 신경의 활성, 그 다음에 기억력을 올리고 집중력을 올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거죠. 바짝 차려서 이런 그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혈당을 높이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녹이고 단백질을 녹여서 그것을 그 혈당을 높이는 재료로 쓸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에 그 저장된 글리코겐을 녹여서 혈당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항염증 효과, 백혈구의 그 염증 효소나 히스타민, 자가 면역 물질에 대해서 그 코티졸이 그 몸을 지키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서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코티졸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또한 림프구에서도 작용을 해서 이런 림프구의 생성을 조절하거나 림프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티졸은 이런 다양한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을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지키려는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강이 부신했을 때, 부신이 건강했을 때는 이 부신이라는 방패가 인슐린의 증가, 염증 반응, 독성 물질, 전해질 불균형, 탈수, 세포 손상의 증가, 자가 면역 반응, 저혈당으로부터 세포를 아주 든든한 방패처럼 지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신이 아주 이제 오래 우리가 앞에 처음에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아주 지치게 되면 이 부신이라든 방패가 무너져 내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부신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받던 세포는 결국은 저혈당에 빠지게 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고 자가 면역 반응이 생기고 인슐린이 증가되고 탈수가 되고 전해질 불균형이 되고 세포 손상 물질에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결국은 세포가 못 살 지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신 피로로 인해서 아주 다양한 반응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부신 피로가 되는 것입니다.